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달라집니다. 그 관심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문화와 트렌드 속에서 대중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가수분 장하니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라스트 싱어 우승, 보이스킨 탑7에 들었던 가창력 있는 가수 장하니 씨와 함께 가까이 톡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리따운 여성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장하니입니다. 저는 MBN 보이스킨 탑7 그리고 MBN 라스트 싱어 우승자 출신으로서 이후에도 우승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면서 있었고요. 최근에 혼자 왔어요라는 새로운 신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한데 혼자 왔어요. 이거 어떤 곡인가요? 혼자 왔어요는 복고 디스코 감성의 이렇게 약간 댄스 트롯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별의 아픔을 슬픔으로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리듬의 이렇게 댄스 스타일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신나는 곡이에요. 굉장히 지금 오늘 의상도 굉장히 깜찍 발랄하신데 네. 곡이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혹시 누구 일행했어요? 너무 네. 깜찍해요. 정말 깜찍깜찍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처음 곡을 들으셨을 때 가장 마음에 드셨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일단 저는 가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사가 드라마만 봐도 그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가사를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게 일단 풀어내 주신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신스 사운드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춤추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 한 소절 듣기만 해도 뭔가 어깨가 들썩들썩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 녹음이나 촬영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발라드 가수로 주로 이제 발라드 장르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댄스 그리고 트로트 장르로 새롭게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 트로트의 스킬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실에서 직접 프로듀서님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트로트 그 스타일을 시전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서 부르라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녹음실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이 프로듀서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춤을 춘다 이거는 진짜 흔치 않은데 정말 네. 흥이 많았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곡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 있을까요? 약간은 어찌 보면 좀 진지하고 조금은 이렇게, 그런 너무 감성적이기만 했던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밝고 유쾌한 에너지, 그리고 무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제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오늘 입고 오신 의상부터가 에너제틱 하세요. 맞아요. 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네. 자, 좋습니다. MBN 보이스킨 우승 이후에 그리고 탑7 진출 후에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 경연 프로그램을 줄곧 이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쭉 이어서 쉬지 않고 준비를 한 거였어요. 물론 결과는 감사하게도 둘 다 탑7 진출 또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경연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또 이렇게 탑7 이후에는 탑7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좀 저한테는 부담이 컸었는데요. 지금은 새로 발매한 곡의 스타일도 그렇고 무대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무대의 경연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또 부담감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찾아뵙는 분들께는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준비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사실 음악 경연에 나오신 분들이 종종 오시곤 네. 하는데 이렇게 우승자가 나온 건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한 소절 딱 들었는데 가창력이랑 이 리듬감이 정말 우승자는 또 완전 또 레벨이 다르구나 이거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럼 장하님만의 음악적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제가 데뷔한 지는 연식이 좀 된 중고 신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다양한 장르를 거쳤어요. 다양한 장르를 거쳤습니다. 제가 정말 정식으로 데뷔한 거는 2008년도에 발라드로 데뷔를 해서 그 전에 뭐 2007년도에 피처링 보컬부터 해가지고 여러 씬에서 힙합 씬에 객원 보컬, 발라드 씬에서 발라드로 활동하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또 다양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전천후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 장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도 궁금합니다. 워낙 많은 무대를 서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에게 힘듦도 있었지만 가장 고마움을 안겨준 거는 그 보이스 퀸과 라스트 싱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저라는 가수 장한이의 이름을 각인시켜 드릴 수 있었던 그때의 무대의 순간들인데요. 그때 제가 불렀었던 그 1라운드 때 와일드카드로 이제 1라운드 때 제가 사실 한번 탈락을 했다가 패자부활로 다음 라운드를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2라운드에서 변진섭 선배님의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곡을 부르면서 네, 2라운드에 이렇게 전체 참가자들 중에서 2위를 했었는데 그때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렇게 시청률 1위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률 자체가 제가 노래 부르는 순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이제 막 기사가 막 나가기 시작하고 저라는 출연자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랬던 무대가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네.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고 시청률을 한번 찍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요. 네. 가장 뭐 영향을 많이 받는 롤모델이나 가수분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뭐 너무 많은 가수분들이 정석적인 대답은 네. 한 분을 꼽기보다는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래하신 많은 선배님들이 다 롤모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또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선배님을 꼽자면 장윤정 선배님. 네, 정말 트로트의 여왕이시고 후배들을 또 되게 많이 아껴주시는 게 다양한 이런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진영 가수님? 네, 되게 섹시. 네,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행사의 또 여왕이시잖아요. 닮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는 분과 이제 수익적으로 닮고 싶은 분. 네. 두 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큐티 섹시 엄청나죠? 네. 자, 그러면 신곡 혼자 왔어를 다시 한번 홍보해 드리고 싶은데 네. 혼자 왔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혼자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너는 나를 몰라요. 너는 나를 몰라요. 이별은 날 몰라요. 오늘 밤 그 사람 보내고 길을 잃어버린 나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 나 혼자 왔다라는 게 내가 지금 혼자 꿋꿋이 잘 서 있다.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암시해주는 듯한 그런 가사가 씩씩한 여자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걸어갈 가수의 길이 또 녹록지만 않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용기 내서 여러분께 또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하고 각오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요. 나도 정말 이제 씩씩하게 살고 싶다. 뭐 네.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런 곡 혼자 왔어요. 인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가수가 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음악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일단 좋은 사람이 돼서 그런 것들이 노래 가운데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노래를 들었었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아까 에너지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준다. 이런 것도 대중분들이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도 예쁘게, 음악도 아름답게, 그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와, 정말 네. 청산유수예요. 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PR 한마디 그리고 팬들께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인터뷰 자리에 제가 섰는데, 아직은 제가 이런 인터뷰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떨리고, 떨리지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곡 혼자 왔어요를 발매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왔어요. 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가까이 톡에서 만나봤던 그 어떤 분들보다도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음악 이야기서부터 인상 이야기까지 장하니 씨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정말 이제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 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하락 덕분에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라 국간이 좋아진 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늘어난 세금 두고 어디에다 쓸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국세 수입은 16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법인세가 늘었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가한 영향입니다. 현재 이렇게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거쳤으면 나라빚부터 먼저 갚아야지.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늘어난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이 추가 세수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채무 상환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돈이 더 들어온 것보다 어디에다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나라 국간 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 재원을 빚을 줄이는 데 쓸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투입할지가 새로운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들으면 너 얼마나 모았어? 이게 이슈였거든요. 지금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51.7%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도 86만 원 수준까지 늘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가 되면서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후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연금 수급자도 늘고 연금 수령액도 늘었다면 상황이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네, 핵심은 생활비와의 차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86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최근 노후 재무 분석에서도 은퇴 고령층 상당수는 월 70만 원 안팎의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마트나 경비실에 이제 일하시는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생활비 마련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인데 기대 수명은 80대를 훌쩍 넘기면서 은퇴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느냐, 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연금 수급률보다 노후 소득의 질을 높이는 데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7일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은퇴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근로소득을 함께 활용하는 노후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이슈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죠. 참교육 이야기가 여기 코너에서도 또 나오게 되는데 최근 경기교육감에 당선된 안민석 당선인이 참교육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교권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교권 침해가 그만큼 심각해졌다, 우리 사회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으로 교직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교권보호국이 신설이 되면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법률 자문이나 피해 교사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직 신설 자체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교권 회복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호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교권 보호국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자님, 교권 보호가 꼭 실전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직원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가 놓여 있고 주문과 결제 역시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 대신 기술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무인 매장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풍경이 된 겁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 변화가 우리 일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때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이나 주말처럼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무인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무인 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세탁소 등은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해 창업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오스크와 모바일 결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도 이러한 방식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과 운영 효율성이 맞물리면서 무인 매장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매장이 단순히 아이스크림 가게나 카페 수준을 넘어서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무인 편의점은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서 고객이 상품을 집어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주문부터 결제, 음식 수령까지 직원과 마주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인 슈퍼마켓과 무인 호텔, 무인 약국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 단순히 계산 업무를 넘어서 매장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일부 단순 서비스 업무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매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각종 무인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 확대될수록 반복 업무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술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격차 문제인데요. 젊은 세대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주문에 익숙하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주문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직원들의 도움을 찾는 고객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무인 시스템과 함께 최소한의 직원 서비스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과 사람의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도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인 매장이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과 카페를 넘어서 헬스장과 카페, 세탁소와 식당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무인 매장의 확산은 단순히 직원이 없는 가게가 늘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의 소비 방식은 물론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하는 일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네, 오늘도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아파트 단지를 보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마치 호텔이나 리조트를 연상시키게 하는 대형 구조물들이 생겨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표시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는 대형 문주가 잇따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지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경우에는 330m짜리 문주까지 생겨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당 문주는 국내 최장급 규모인데요. 조명과 조경시설까지 갖추면서 단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문주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 차별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선점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비용 문제는 어떤가요? 네,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단지의 품격과 상징성을 높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용도 궁금한데 이제 초대형 문주인 만큼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수백, 수천 세대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문주를 보는 시각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위화감이죠. 문주가 지나치게 커지면 아파트가 이제 성벽이나 성문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시공원과의 단절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부 단지에서는 대형 문주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을 가린다며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문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위화감이나 갈등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TX 문제예요. 그동안 GTX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집값 상승 호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GTX-A가 개통된 파주 운정도시는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약 22분으로 크게 단축됐지만 집값은 아직 과거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왜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이 교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 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같은 GTX 수혜 지역인데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탄인데요. 동탄은 GTX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산업단지 등 대규모 일자리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운정은 주거기능 중심의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에는 출퇴근이 편해지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이제 한계가 있고요.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줘야 집값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GTX-A가 완전히 개통되면 뭐 상황은 조금 달라질까요? 네, 일부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향후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 추가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처럼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교통망만으로는 집값이 완전 상승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과거에는 교통 호재만으로 집값이 크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수요와 지역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통은 중요한 인프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은 사람과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급과 확대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속 통합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업 속도를 높여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사업 지원 요인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이주비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는요,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주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문제를 단순한 대출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에도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수요에 그리고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주목하는 건요, 실제 계획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인데 자격이 없는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죠. 최근에는 이 경남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업자들이 이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무자격으로 토지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4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 없이 사실상 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들이 일반 중개업소처럼 뻔뻔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뭐 사실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컨설팅 간판을 내걸고 영업했는데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컨설팅 간판까지 내걸었다니 담력이 큰 분들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자격 중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혐의도 확인됐다고 하죠. 네, 일부 업자들은 명인 신탁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나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결국엔 뭐 세금 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이야기인데 무자격 중개가 위험한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정식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무자격 중개인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매물을 얻는 것만큼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떤 향기로 시작하셨나요? 갓 볶아낸 커피의 향, 혹은 상쾌한 아침 공기 냄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기를 만드는 일은 조향사 고유의 영역이라 불렸습니다. 수천 가지의 천연 합성 향료를 코로 직접 맡아가며 최적의 비율을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전은 이 신비로운 감성의 영역마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소개드릴 직업은 바로 기술로 인간의 오감을 디자인하는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입니다.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맞춤형 향기를 설계하는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업무는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의 화학 성분 데이터와 인간의 뇌파 반응,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는 것부터 이들의 직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낮춰주고 집중력은 20% 정도 올려줘라는 명령을 입력했다고 봅시다. AI는 수만 가지의 조합을 단 몇 초 만에 계산해냅니다.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는 AI가 제시한 수많은 후보군 중에서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는 최적의 표물러를 선택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라는 이성에 조향사로서의 감성을 더하는 정밀한 작업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과 비용의 혁신적 단축입니다. 과거에는 신제품 향수를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지만 AI를 활용하면 이 과정을 며칠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 산업의 영역 확장인데요. 이제 향기는 화장품이나 향수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공기질을 변화시키는 시스템, 가상현실 공간에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향,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메디컬 향기까지 그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 공간이 현실화될수록 그 공간을 채울 향기를 디자인하는 이들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화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기초과학 지식은 물론이고 데이터 분석 능력과 컴퓨터 공학적 이해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리와 트렌드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이겠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찰나의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인간 고유의 감동과 기억까지 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첨단화된 기술인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감각을 이해하는 가장 세밀한 도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는 기술이라는 차가운 도구를 활용해 인간의 고독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따스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그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향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불량 학생들을 체벌로 다스리는 내용의 드라마, 이 참교육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은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특수기관 소속 교직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체벌로 문제 학생을 직접 응징하는데요. 꽉 막힌 현실을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 전개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학교 폭력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쾌하다 이러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열풍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공개 직후 글로벌 시청 순위 최상위권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극중 불량 학생들을 자비 없이 응징하는 주인공 역의 배우 김무열 씨가 화제입니다. WWE 레슬러 출신이자 할리우드 스타 존 시나가 본인의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무열 씨의 사진을 직접 게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둘이 닮은 꼴로 유명하거든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존 씨나 진짜 좋아했는데 완전 팬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김무열 씨나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김무열 씨가 존 시나의 유행어를 패러디해 이제 나를 볼 수 있냐라는 댓글을 남겼고, 넷플릭스 본사 계정까지 쌍둥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처럼 국경을 넘은 유쾌한 화제성 속에 공교육 붕괴와 사이다 액션이라는 만국 공통의 화두가 글로벌 흥행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참교육이 더욱더 흥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 건데요. 국내 OTT 서비스죠.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 임직원들의 정보까지 다 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1,300만 명의 가입자 피해에 더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정황이 파악되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서버망 보안까지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분노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최대 5만 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 매달 우리가 이 서비스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게 정말 황당한데, 이렇게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과실을 개인이 입증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보상액이 몇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역대급인데다 유료 서비스의 기본 보안 관리가 무너진 사안이라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철저한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억의 게임입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오는 8월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저도 어릴 때 뭐 물풍선 터트리고 정말 재밌게 했던 그런 게임인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문 닫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유저 수가 줄어든 데다 최근 넥슨이 실적이 저조한 게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전설이나 아스가르드 같은 1세대 게임들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에 돈이 안 된다 이거군요. 정말 아쉬운데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애정을 쏟은,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았던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동안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던 유저들에게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서비스 종료 전까지 기존 유료 아이템을 무료로 풀어주며 경험치를 높여주는 굿바이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추억의 게임이 사라지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게임은 사라져도 그 추억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독특한 패션들이 있어요. 청바지 위에 얇은 레이스를 입거나 또 원피스를 입거나 마치 잠옷 스타일의 옷들이 유행이다라는 생각이 요새 드는데, 이게 2030 세대, MZ세대 사이에서는 뭐 엄청난 인기라면서요. 네, 일명 란제리 룩으로 과거에는 속옷이나 실내복으로 입던 얇은 비치는 소재의 옷들을 과감하게 외출복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SNS에 이런 이색적인 스타일링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매일같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뭐야 하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뭐 상당히 유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패션이 뭐 유행하게 된 이유 있을까요? 패션 업계에서는 세기말 감성인 Y2K 감성과 발레복을 일상복처럼 믹스 매치하는 발레코어 트렌드가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나만의 개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자신의 개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건 진짜 좋은데 조금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막 집에서 막 나온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시원해 보이고 힙하다, 어떻게 입든 개인의 자유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에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패션이 상당히 좋은 수단인 건 맞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개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패션을 둘러싼 시각 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배터리가 1%만 돼도 끝까지 사용하다가 충전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100%를 꼭 채워야만 마음이 놓여서 충전기를 계속 꽂아두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충전 습관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만요. 과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완전히 다 쓰고 충전해야 배터리가 오래 간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1%까지 쓰고 충전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될수록 내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상태까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배터리의 수명을 더욱더 줄일 수 있다는데요. 즉, 끝까지 쓰는 습관이 반드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00%까지 꽉꽉 채워서 충전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한 상태로 오랜 시간 충전기를 꽂아두게 되면요. 배터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하는 습관이죠. 잠들기 전에 충전을 해놓고 아침까지 계속 꽂아두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는요, 필요 이상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습관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배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배터리가 20에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시작해서 80에서 9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배터리에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완전히 비우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충전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열인데요. 충전하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다 보면요, 기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열이 배터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영상 시청처럼 발열이 큰 작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요, 배터리 소모와 손상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충전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것도 우리 배터리를 위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짧게 자주 충전하는 건 과연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게 나눠서 충전하는 것은 배터리에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줄었을 때 틈틈이 충전해주는 습관은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배터리를 1%까지 쓰는 습관도 100%까지 꽉꽉 채워 넣는 습관도 모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거, 즉 2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적당한 충전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조금만 사용 습관을 바꿔도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요,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박물관은 익숙하셔도 귀로 듣는 박물관 들어보셨을까요? 오디오의 150년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곳.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 최초의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입니다. 오디움은 1877년 유성기 발명 이후 150년가의 오디오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전문 사립 박물관입니다. 오디오 박물관이라는 형식 자체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인데요. 그런 만큼 개관 전부터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디움은 정몽진 KCC 회장이 설립하고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쿠마 켄고가 설계해서 탄생했습니다. 쿠마 켄고는 인공재료 대신 자연 소재를 활용하며 건축이 자연의 일부처럼 녹아들어야 한다는 쿠마 켄고의 철학을 밝혔는데요. 오디움에는 이 쿠마 켄고의 철학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건물 외면에는 알루미늄 파이프 2만 개가 수직으로 건물을 감싸 빛과 그림자가 숲에 그대로 스며드는 도심 속의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베르사유 건축상에서 내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디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품을 직접 들려준다는 건데요. 전시실은 19세기 축음기와 뮤직박스부터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 세계 최초의 다이내믹형 스피커, 100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 사용된 스피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 전 꼭 알고 가셔야 할 것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주 3일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일요일부터 수요일은 정기 휴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예약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귀로 듣는 박물관 오디움. 여러분의 감각을 깨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생각할 거리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 세상을 읽는 작은 차이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가치 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